6살 적, 나는 원시림에 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보아 구렁이가 맹수를 집어삼키는 그림이었죠.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6달 동안 잠을 자면서 소화시킨다. 나는 정글의 신비로운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색연필을 들고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그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대답했습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였습니다.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속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나의 그림 제2호였습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보아 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수학이나 문법에나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6살의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설명을 해줘야 하니 정말 피곤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성실한 어른들을 만났지만 내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보여주며 시험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보아 구렁이나 원시림, 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진정한 이야기를 나눌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나는 수리공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고 일주일치의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모래밭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이상하고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깜짝 놀라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신기하게 생긴 어린 소년 하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은 사막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배고픔, 목마름에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소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듯이 조용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사람이 너무 큰 신비움에 빠지면 거역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내가 그림이라곤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 구렁이밖에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난 코끼리를 삼킨 보아 구렁이는 싫어. 보아 구렁이는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내겐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그림 제1호를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이 아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나는 결국 양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병든 양이라서 싫다. 뿔이 난 염소라서 싫다. 너무 늙어서 싫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나는 비행기 엔진을 분해해야 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쓱쓱 상자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놀랍게도 소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까? 내가 왜냐고 묻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할 거야. 내가 아주 작은 양을 줬으니까. 소년은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양이 잠들었네. 그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나에게 수많은 질문을 퍼부으면서도 정작 내 질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우연히 내뱉은 말들만이 서서히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물었습니다. 저 물건은 뭐야? 내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라고 하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뭐?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어? 어느 별에서 왔는데? 그럼 너도 하늘에서 왔구나. 나는 그 말 속에서 어떤 빛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의 별은 고작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목성, 화성 같은 큰 행성 말고도 망원경으로도 안 보일 만큼 작은 별들이 수백 개나 있다는 것을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별에 번호를 붙여줍니다. 나는 그 별이 소행성 B61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별은 1909년 튀르키예의 한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망원경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신의 발견을 멋지게 증명했지만 그가 입은 튀르키예 전통 의상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란 늘 이런 식입니다. 다행히 B612호의 명성을 위해 튀르키예의 독재자가 서양식 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멋진 양복을 입고 다시 증명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 별의 번호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건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별의 땅은 온통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별을 뚫고 들어가 별이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정성 들여 별의 화장을 해줘야 해. 그는 장미싹과 구별하기 힘든 어린 바오밥 나무 싹을 매일 아침 꼬박꼬박 뽑아줘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겨운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해질녘을 정말 좋아해.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참, 내가 아직 집에 있는 줄 알았네. 그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뒤로 몇 발자국만 물려놓으면 언제든지 노을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보았어. 잠시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아저씨도 알지? 누구나 너무 슬플 때는 해질녘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 그럼 44번이나 본 날은 그렇게나 슬펐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나는 그 별의 핀 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씨앗 하나가 날아와 싹을 틔웠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까봐 감시했지만 그 싹은 곧 꽃망울을 맺고 아주 오랫동안 꽃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구겨진 양귀비꽃처럼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할 때 태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왕자가 감탄하자 꽃이 새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쵸? 난 해와 동시에 태어났답니다. 왕자는 그녀가 그리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허영심으로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여긴 너무 춥군요. 시설이 영 안 좋아요.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왕자는 후회했습니다.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얄팍한 꾀 뒤에 애정이 숨어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떠나는 날 아침 왕자는 자신의 별을 정돈했습니다. 활화산 2개를 꼼꼼히 청소했죠. 아침밥을 데워 먹기에 아주 편리했거든요.
불이 꺼진 화산 하나도 혹시 몰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있어. 장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부디 행복해야 해. 그녀는 비난 대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네가 그 사실을 몰랐던 건 내 잘못이야. 유리 덮개는 이제 치워줘. 난 필요 없어. 꽃은 왕자 앞에서 울음을 보이기 싫어 끝까지 강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도포와 단비 모피를 입고 아주 소박하면서도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그는 모든 사람을 신하로 여겼습니다. 왕은 권위적이었지만 이치에 맞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짐은 태양에게 지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노라. 하지만 통치 기술에 따라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하지. 오늘 저녁 7시 40분에 명령하겠노라. 왕자는 하품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네 자신을 심판하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나를 찬양할 사람이 방문했군. 그는 왕자를 보자마자 모자를 들어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왕자가 박수를 치자 그는 모자를 벗어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5분 동안은 재미있었지만 곧 지루해졌습니다. 나를 찬양해줘.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부자고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거지. 세 번째 별은 술꾼의 별이었습니다. 그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왕자를 깊은 우울에 빠뜨렸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지. 왜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요? 술꾼은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야.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바쁜지 왕자가 도착해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3 더하기 2은 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휴. 5억 162만 2731. 그게 무슨 숫자야? 별들의 숫자지. 나는 별들을 소유하고 있어. 은행에 넣어두는 거야.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술꾼이랑 비슷하네. 5번째 별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가로등 하나와 점등인 한 명이 있을 자리밖에 없는 아주 작은 별이었습니다. 안녕. 왜 가로등을 껐어? 명령이야. 왜 다시 켜? 명령이야. 별이 빨리 돌게 되면서 그는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켜고 꺼야 했습니다. 왕자는 그가 우스꽝스럽지 않은 유일한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바쁘니까요. 6번째 별은 아주 컸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책을 쓰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 탐험가가 왔군. 하지만 그는 서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탐험가들의 말을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그는 왕자에게 꽃에 대해선 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꽃은 덧없으니까. 덧없다는 게 뭐야?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지. 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꽃을 별에 홀로 두고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리학자의 추천으로 왕자는 7번째 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의 사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사막이라 두고 외롭네. 그때 달빛 같은 고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수수께끼처럼 말했습니다. 뱀은 왕자의 발목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네가 떠나온 별로 돌아가게 해줄 수도 있어.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안녕, 왕자가 소리치자.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너희들은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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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친구하자. 나는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별은 참 삭막하구나. 내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오랫동안 걷던 왕자는 마침내 장미가 가득 핀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꽃들은 모두 자신의 꽃과 똑같았으니까요.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는 장미꽃들이야.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의 꽃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꽃인 줄 알았는데 그저 수천 송이 장미 중 하나에 불과했다니. 그때였습니다. 사막여우가 나타난 것은. 안녕. 넌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너무 슬퍼. 여우가 거절했습니다. 난 너랑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인다는 게 뭐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너는 나에게 수십만 명의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린애일 뿐이야. 나도 너에겐 수십만 마리의 여우와 같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내 생활은 단조로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안 먹으니 밀은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네 머리카락이 금빛이니까 밀밭을 보면 네 생각이 날 거야. 난 밀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왕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여우를 찾아가 조금씩 가까이 앉았습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말은 오해의 근원이니까. 마침내 왕자가 떠날 시간이 되자 여우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뜻이구나. 하지만 여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밀밭의 색깔을 얻었으니까요. 여우는 마지막 비밀을 선물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여.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 네가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왕자는 다시 장미 정원으로 갔습니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달라.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엔 내 꽃도 너희와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꽃 한 송이가 나에겐 너희 모두보다 더 중요해. 내가 물을 주었고 유리덮개를 씌워주었고 벌레를 잡아주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장미니까. 다시 현재 비행기 수리가 끝났을 때 왕자는 1년 전 자신이 지구에 떨어졌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내 별이 작년 그 자리에 올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밤에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 없어. 하지만 그게 더 좋아. 아저씨한테 내 별은 수많은 별 중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사람들은 저마다 별을 갖지. 하지만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아저씨가 밤하늘을 볼 때 내가 그 별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지. 왕자는 발목에 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지 마.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야. 내 몸은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낡은 껍데기를 버리는 것과 같아. 낡은 껍데기가 슬픈 건 아니잖아. 노란 불빛이 번쩍 왕자의 발목을 스쳤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모래 때문에 소리도 없이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슬픔이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가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압니다. 해 뜰 무렵 그의 몸이 사라졌으니까요. 나는 밤마다 별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가끔 걱정이 됩니다. 내가 그려준 양에게 입마개를 안 그려줬거든요. 양이 꽃을 먹어버렸으면 어떡하죠? 만약 그렇다면 우주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릴 텐데 여러분도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양의 꽃을 먹었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